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우리 학생들 9월 모의평가 잘 보셨나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인 하다스터디 ESM과 함께 이번 국어가 얼마나 쉬웠는가 그리고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월 모의평가 분석과 수능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기소개서 쓰기 이야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방송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네. 주변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학생들이 매우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을 신기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 지금 관심이 많은 때라서 네네네. 친구들이 되게 이런 컨텐츠가 좋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이제 빅토리 입시를 보는 친구들도 꽤 많아서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먼저 목차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9월 모의고사를 친구들이 봤기 때문에 네. 9월 모의고사를 또 어떻게 치렀는지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지난 6월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달라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9월 모의고사를 좀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얘기해드릴 예정입니다. 9월 모의고사 말고 수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친구들이 느꼈듯이 6월 모의평가보다 9월 모의평가가 좀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지문들하고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지문들을 조금 비교해보면서 어떤 차이점 때문에 친구들이 9월 모의고사를 조금 더 쉽게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월 모의고사 지문을 좀 같이 보자면 인문 지문, 특히 약간 친구들이 좀 까다롭게 느꼈던 일명 바나나 지문이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시면 이제 예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 예시가 친절하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라고 느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PCR에 관련해서 원리 특징에 대한 지문이 나왔는데 약간 제재 자체는 익숙한 제재가 맞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읽기에는 정보량이 너무 많고 이 정보량을 계속 이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독해하기가 까다로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9월에 와서 인문 지문을 보면 관점이 두 가지고 이 두 관점만 구분만 잘 해놨다라고 하면 조금 읽기에는 수월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새 친구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메타버스의 몰입도 이런 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까다롭진 않았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나 이제 인문지문,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사회지문조차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공통, 독서, 문학지문은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 반면에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까다로워지거나 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친구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까다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9월 모의평가 우리 친구들 막 98점, 97점이 1등급대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맞아요. 과연 이게 11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독서, 문학을 조금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네. 일단 독서 같은 경우 서양미술사라고 하는 제재를 가지고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독서, 제재에 대한 독서 지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6월 모의고사와 동일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능 때도 아마 이런 지문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조금 높게 처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지문 같은 경우 가와 나로 나눠서 그 전에는 인문 지문이 가나 지문으로 나왔다면 사회 지문을 가나 지문으로 나와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
다만 너무 어렵지 않고 가와 나에 엄청 겁을 먹기보다는 친구들이 그거의 연계성에서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 좀 쉽게 이번에 읽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지문이었고 네.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인문 지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많았어요. 조금 비교적 지문은 읽기 쉽지만 문제를 풀 때 조금 걸렸던 친구들이 되게 많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번하고 13번 같은 경우가 지금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친구들이 조금 난해하게 풀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나와서 오답을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조건 같은 것들 이제 반자율적 논증의 반박, 논리 그리고 자유의지의 조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문 읽을 때 문제 풀 때 어렵게 푼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기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니은의 이유로라고 하는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지문하고의 연계성을 분석하면서 문제 풀이를 했으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보기가 지문의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제 보기 내용 따로, 지문 내용 따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친구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맞죠, 맞죠. 이게 지문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느낀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지문. 요새 이제 친구들이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지문이 나와서, 물론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지문이 나와서 조금은 수월하게 읽혔는데, 16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오답률이 2위였어요, 무려. 근데 이 지문도 마찬가지, 보기에서 이 동작 추적 센스라고 하는 게 이제 키넥트 센서 라고 하는 거를 좀 파악했어야 됐고 그럼 동작 추적 센스는 뭘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앞에 지문에서 정의 부분에 동작을 파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키넥트 센서가 동작 추적 센스 중에 하나인 걸 알았다라고 하면 거리를 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캐치를 했어야 하는데 보기 내용 따로, 지문 내용 따로 읽다 보니까 보기는 보기대로 어렵고 지문은 또 지문대로 따로 놀고 그래서 문제를 좀 풀기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독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통문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게 이제 2등급과 1등급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문학 부분도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문학 부분은 까다롭지 않았어야 해요.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 까다롭다라기보다는 난이도는 괜찮은데 약간 지문 길이에 있어서 겁을 먹는다거나 또는 평가원이 선지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잘 몰랐던 학생들은 선지를 고르는데 뭔가 선뜻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라고 바로 고르기보단 얘도 애매하고 맞아요. 그 다음 것도 애매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배비장전이 나왔고 배비장전은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접했던 지문이라서 맞아요. 좀 덜 어렵게 느꼈을 거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지문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하고 시나리오 복합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이상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길면 일단 읽기가 싫잖아요. 맞아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 얘 길이감으로 압도당한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나리오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시나리오 학습법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지문 독해를 시작한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오장환의 종가나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 비교적 종가 작품보다 노래와 이야기 작품을 그래도 친구들이 기출해서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봤던 지문인데 아무래도 둘 다 작품이 완전 이거 얘기하는 거야 라고 주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낸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맞아요, 맞아요. 느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난서련의 구원가나 제2의 오뚝선 소나무 같은 경우 작품 자체는 엄청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서 정말 어렵게 친구들이 생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한번 문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문학에서 현대시 부분에서 친구들이 이 29번 문제를 꽤 많은 친구들이 이게 뭔가 선뜻 답이 골라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당연히 답은 맞췄는데 좀 표현 이렇게 딱 답을 체크할 때 쉽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노래와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노래와 이야기에 대한 일치불일치 문제에 있어서 맨 처음 부분에서 노래와 이야기를 나눠서 설명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노래와 이야기가 둘 다 중요해 라고 말하는 부분을 못 잡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게 이야기가 좋다는 거야? 노래가 좋다는 거야? 라고 해서 쉽게 고르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를 볼 때는 어떻게 어느 부분을 가지고 좋다고 말하는 거나 안 좋다고 말하는 거나 이런 정서 표현이 들어간 부분, 뭐뭐 하고 싶다, 의지를 드러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그걸 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이 문제가 조금 분명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를 읽을 때 주제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읽으면 선지에서 갑자기 평가하면 이거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당황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땐 뭔가 주제를 단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럴 수도 있겠다 라고 넘어가지고 선지에서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안 좋게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좀 스무스하게 판단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국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정말 오답률 1위를 했던 고전시가 3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 선지를 어떤 식으로 요새 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평가원이 문학의 난이도를 조금 낮추다 보니까 어떤 선지들을 내기 시작하냐면 단어가 다 있어. 지문에 있는 단어도 다 있고 보기에 있는 단어들도 그대로 있어. 근데 딱 보면 아니라고 못하겠는데 하고 스치듯이 넘어가서 읽으면 그냥 적절한 거 하고 넘어가는 선지들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의 치중에서 뭔가 선지를 빠르게 넘기는 것보다 단어들은 있는데 그 사이에 말들이 인과를 나타낸다거나 또는 뭔가 관계에 있어서 지금 2번 선지 같은 경우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한다고 돼 있는데 보기에 외부와 단절된 채 내면에 몰입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면 몰입도 선지에 나와 있네? 오케이 맞아 하고 넘어간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와의 교감을 화자가 거부를 하려면 우리 일반적으로 고전시가에서 그런 경우는 나 속세 거부할 거야. 거기 살인문 열지 마. 나 안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해야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경우 허난서련의 구원가에서는 부용장이 적막하다. 아무도 없어서 조용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기 연주하는 거 누구 소리에 누구 귀에 들리겠니? 너무 조용하니까 들릴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게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건 아닐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렇게 평가원에서 점점 매력적인 오답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오답을 평가원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친구들이 미리 파악해서 선지를 볼 때 평가원 이거는 안 낚일 거야 라고 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친구들 아마 낚인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통해서 1등급과 2등급이 많이 나눠질 것 같은데 맞아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앞으로 이제 11월에서도 이런 문제가 안 나오리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께서 이제 예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접근 방법에 대한 자신의 고찰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택 과목이 이제 언매랑 화작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공통 과목인 독서나 문학 같은 경우 친구들이 평이하고 좀 약간 어렵지 않았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공통 과목이 평이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 까다로웠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 때는 공통 과목을 조금 어렵게 하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조금 쉽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6월 정도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조금 많았는데 네.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언어 부분, 그러니까 문법 부분을 그 정도 6월 모의고사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좀 느낀 친구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쉬울 거야 라고 맞춰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공부할 때는 문제가 뭘 묻는지도 잘 파악하면서 그 전에 기출문제나 또 다른 이제 사설 문제에서 언어 부분을 조금 까다롭게 된 문제들도 연습을 하면서 개념을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놔야 되는 시점이고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도 지문을 꼼꼼히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틀린 친구들의 유형들을 보면 지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문 내용과 무관하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얘는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자기 생각에 낚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답을 고를 때 지문 내용에 정확하게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했던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우리가 11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EBS 연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친구들이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에서 연계 체감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문학에서도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느꼈을 거고, 6월만 하더라도 PCR 지문 자체가 수능특강 독서 지문에 있었기 때문에, 연계 지금부터 빨리빨리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친구들이 연계가 없어도 시간을 맞출 수 있게 공부를 해둬야 해요. 이제 그러다가 연기 체감을 실제적으로 시험장 안에서 하면 와 완전 개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개꿀이다. 개꿀이다. 다만 공부할 때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지문에 대한 정리는 필요해요. 아예 시험장 가서 읽지도 못하는 지문이다. 주제조차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 지문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너무 많은 시간을 EBS 정리만 하는데 쏟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고 시간 연습이 결국엔 관건이기 때문에 내가 연계 체감을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조금 체감이 되니까 시간이 좀 줄어서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겠네 이런 생각 말고 연계 체감이 안 돼도 내가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독서 체감은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이게 연계 체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독서는 여전히 체감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문학 체감이 그나마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다만 6월, 9월만큼 체감도가 엄청나게 클 거다라고 기대하지 않고 연계되지 않아도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당황하지 않고 작품을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연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능에 나오게 되면 친구들을 조금 낚으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너 이거 작품 읽었지?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이거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 그렇지? 라고 선지해서 낚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작품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문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지문 안에선 아직 엔딩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모르지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모르지 라고 하는 거를 꼭 주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엄매나 화자 그리고 공통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11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네. 이런 게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9월 모의평가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해요. 짝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약간 찢어서 버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친구들이 오답을 조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오답하는 거를 지켜보면 근거 찾기식 오답 분석을 해요. 1번 근거 여기 있고 내가 선택한 3번 선지의 근거 여기 있고 근데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후의 공부 방향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기 근거 있었는데 왜 못 찾았지?
이런 식으로 분석만 해버리고 아쉬움만 굉장히 커지고 음. 후회감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있어서의 가이드가 되려면 평가원의 분석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오답에 있어서 자신이 처음에 선택한 오답 또는 애매하게 답을 찍은 거에 대한 근거. 근데 이 근거를 찾을 때 단순히 지문 어디에 이 근거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근거 찾기 식이 아니라 내가 주어를 잘못 봐서 이거의 근거를 보고 골랐구나. 또는 인과관계 파악을 잘 못하고 넘어갔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본인의 오답 유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문 찾기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본인 오답 유형을 통해서 그럼 내가 주어를 잘못 봤어. 그러면 시험장에서 주어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할 거야? 주어를 잘 보려면 뭐 주어에 동그라미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어를 좀 조심해서 읽는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서 읽을 건데? 라고 하는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내가 본인이 틀린 이유는 본인이 못 풀어서 틀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가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오답 유형이나 뭐 해결책을 이렇게 막 못 찾으니까 틀린 건데 맞아요. 그거를 스스로 찾을 친구는 스스로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사실상 본인의 오답 유형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시험장에서 1번 했어? 너는 무슨 생각 때문에 1번 했어?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맞아요. 이런 기억 삭제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도저히 자신의 문제점도 모르겠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약간 막막하다면 사실 저희 하다스터디 학원에서는 학생 개별 맞춤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옆에서 그 테스트하는 걸 지켜보면서 개인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개인 맞춤 해결책을 조금 마련해주는 국어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명확하게 받고 싶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하다스터디로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량은 많고 문제도 많이 푸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것은 요 맞아요. 몇 가지의 이제 접근 방법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본인이 실수하는 것에 대한 계속 실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맞아요. 1등급을 갈 수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에 머무르는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풀어서 못 풀면 땡인데 국어는 내가 뭘 잘못했고 뭘 못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우니 맞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하다스터디나 혹은 이제 빅토리로 이제 문의를 주셔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다면 등급별로 수능 전까지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예요. 친구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시간 안에 내가 다 푼다라고 하면은 다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내가 틀리는 문제가 뭐고 맞추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 틀리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3등급을 맞아온 친구들 중에는 시간 문제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지문조차 못 읽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약간 버릴 문제가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시험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이건 내가 시험장에서 시간을 쏟아 부어도 못 풀 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정작 내가 풀 수 있는 너무 쉬웠을 것 같은 문제들을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등급의 친구들은 내가 시험장에 가서 어떤 문제에 이 정도가 막히면 넘어가야지 또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 문제는 선택하고 이 문제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등급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친구들은 시험장에서의 문제가 관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험장에서 뭐가 내가 문제고, 시험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정확하게 안 됐는지, 내 시험장에서의 문제를 분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2등급인 친구들은 사실상 혼자 풀면 또는 기출 풀면 그래도 1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맞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안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딱 만나면 갑자기 너무 눈앞이 하얘지면서 잘 안 읽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줘야 되고, 친구들 같은 경우 2등급 친구들은 좀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설 모의고사만 지금 푼다라고 하면 좀 자신감도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되고 평가원 출제 방식에 대한 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원과 생소한 지문이 있는 사설 모의고사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페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친구들 보면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실수를 다음번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다음엔 잘 봐야죠. 라고 하거나 눈을 크게 뜨고 봐야죠. 라고 뭐 떨지 말아야죠. 캄다운 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다음 시험에도 똑같이 떨리면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뜬구름 잡기 방법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내가 주어나 서술어를 좀 나눠서 읽다가 속도가 올라가면 독해를 다시 원래대로 하고 해야지 라거나, 또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조차도 실수를 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지에다 표시를 한다거나 문제에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을 해서 시험장에서 내가 당황하는 일이 없고 평소에 내 페이스대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등급 때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1등급 때 친구들은 한두 문제의 차이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9월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내가 1등급을 받았다?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9월 모의고사가 쉽게 나오면 대체적으로 수능 때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수능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겁을 먹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부들부들 막 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 연습하고 생소한 지문, 그리고 지문 연습뿐만 아니라 선지, 평가원이 지금 최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 있는 말을 조금씩 바꿔요. 표현을 완전히 다른 거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 말이 맞나? 긴가민가하게 미세하게 표현을 좀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지 말이 바뀐 게 어떤 식으로 말이 바뀌어도 이건 똑같은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선지에 대한 연습도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본인이 이제 만점이 아니다, 1등급이지만 만점이 아니다 라고 하면 실수했던 부분, 본인이 친구들이 1등급인 친구들은 본인 실수에 관대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나 1등급이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정답은 맞았지만 애매하게 고른 문제나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왜 틀렸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실수는 곧 실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철저한 분석이나 대비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등급이나 이제 1등급이나 별 한두 문제 차이로 이게 떨어지고 합격이 맞아요. 되는데 우리 친구들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파악해 보신 다음에 내가 2등급이지만 조금 더 잘해서 한두 문제 더 잘 맞아서 1등급으로 되는 이런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어떤 공부를 좀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특히나 오늘 국어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쌤께서는 그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 친구들이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낙담해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실수 하나로도 등급이 조금 갈리고, 맞아요. 사실상 9월 모의고사는 9월 모의고사뿐일 뿐입니다.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은 수능을 앞두고 수능에 일단 유념을 해둬야 될 것 같고, 9월 모의고사 점수에 좀 너무 낙심을 한다거나 또는 너무 막 자신감이 차가지고 나 1등급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가 있는 뭐 고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문제로 2등급 받고 한 문제로 또 1등급 겨우 넘기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 두 개 합 5를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 국어 때문에 뭐 두 개 합 6이 나왔다.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충분히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친구들 얼마 안 남았는데 뭘 뒤집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학생들도 6월, 9월 때 성적이 안 나오다가 수능 때 정말 대박을 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낙심하시지 마시고 친구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세우고 해나가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만 자만심은 가지지 마시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합격을 하다스터디와 빅토리 입시랩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와 하다스터디 국어과 예쌤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